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분과 함께하죠.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항상 금요일마다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의 키워드를 국제유가로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국제유가가 워낙 전 세계 광범위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거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국제유가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럼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부터 내려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잠깐 WTI 기준으로 49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 5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빠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번에 국제유가 빠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그 트럼프의 사실 압력이 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로도 거의 생중계할 정도로 네네. 뭐 사우디에 대한 압박이 심했는데 요 사우디가 감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포지션을 또 급하게 정리하면서 폭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국제유가가 더 빠지기 힘든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 업체들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 셰일오일의 그 BEP라 그러죠.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거의 네. 48달러 수준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네,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45, 45까지 추가 급락 나온다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문 닫아야죠. 사실 네네. 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또 뭐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48달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오늘 또 새벽에 뉴스도 나왔지만 러시아가 이제 다음 주 12월 6일 날 이제 오펙 정기회의 있잖아요. 네, 회의 그때 있죠. 네. 감산 또 지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원래는 사실 좀 그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좀 최근에 보이다가 갑자기 또 오늘은 감산에 또 이렇게 뭐 동의하겠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여기서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50달러 내외에서 여기서 더 빠지기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또 FOMC 이번에 뭐 의사록도 나왔지만 약간 연준의 시각에 대해서 사실 뭐 설왕설래 말들은 많지만 네네. 그래도 어쨌든 좀 비둘기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달러가 더 강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건 또 국제유가도 하방을 받쳐준 또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국제유가에 대해서 뭐 급등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정말 또 추가적인 폭락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좀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원유는 달러로 사오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원유를 좀 비싼 가격에 사오게 될 수밖에 없어서 강달러가 원유 가격 하락을 또 유발시키는 한 가지 요인 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강달러가 되기 어렵다면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좀 생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산업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냐. 일단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런 기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항공주는 어떻게 되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유가가 1달러 떨어지면 항공사들의 이익이 얼만큼 개선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뻔한 얘기하려면 오늘 여기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좀 약간 그 항공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고정관념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항공주 무조건 유가 떨어지면 당연히 좋죠. 네. 뭐 좋으면 대한항공 하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 10%만 하락을 해도 영업이익이 1년에 뭐 3천억이나 네. 증가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도움은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그때 6월인가 그때부터 2016년도 초부터 해가지고요. 올해 이제 그 항공주들이 급락한 게 아마 5월인가 6월 될 거예요. 네네. 그 전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저가항공도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유가가 어땠냐면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2016년 네. 2월에 네. 유가가 26달러로 최저치를 찍었었어요. 네. 네. 그러고서 그리고 올라갔었죠. 나서 계속 올라갔죠. 네네. 올라가는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 당연히 좀 약간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요예요. 네, 그렇죠. 여객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여객자 수가 늘어나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가실 때 이 뭐 유류 할증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항공업계 입장에. 그러니까 유가가 뭐 급등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는데 이게 수요가 줄게 되면요. 사실 수요가 주는 상태에서 국제유가 올라가면 뭐 이거는 거의 그렇죠. 패닉 상태로 가는 거죠. 뭐 그렇죠. 올릴 수도 없는 네네. 거고.
근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수요인데 수요 관점에 있어서 사실 지난해 올해 그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점점 출국자 수가 이제 뭐 준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네네. 사실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계속 실적은 좋은데 이게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점점 주가에 이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주들 보실 때 국제유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시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국자 수가 얼마만큼 앞으로 계속 늘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네네.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형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그 LCC라고 LCC, 그래요. 네. 있는데 LCC는 제가 또 기사 보니까 2019년도에 또 새로운 LCC가 또 참여를 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지금 6개인데 앞으로 7, 8개까지 늘어나고 근데 반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대형사는 사실 2개밖에 없거든요. 네. 중장거리 노선이고 그렇죠. 네. 경쟁이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항공주 어쨌든 좋게 봅니다. 구조적으로 유가를 떠나서 앞으로 내년에 또 여객 수요 늘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만 LCC보다는 좀 대형 항공주를 좀 보자. 또 사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LCC에 비해서 갈 때 못 걷잖아요. 사실 네,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런 좀 가격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조선주가 해양 플랜트를 같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는 또 그 바다에서 기름 캐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는 해양 플랜트 때문에 조선주도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해양 플랜트 수준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이제 LNG선 수주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해도 사실 이게 방어가 되는 역할을 오히려 해주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 LNG선의 수주는 거의 20척 넘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유가와의 상관관계는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정관념. 사실 저도 고정관념이 되게 심한 게 조선주 이렇게 좋게는 보고 있었는데 네네.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선뜻 이게 좋다고 얘기를 못 그러니까요.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확실히 그 앵커님 말씀대로 정말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아가지고 네. 이게 국제유가가 정말 중요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해양 플랜트 수주 전혀 없고요. 네. 다 상선 위주다 보니까 사실 상선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그 유가랑은 사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그것보다는 없거든요.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누군가 수송을 의뢰할 때 네. 훨씬 더 좋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한 배경도 이게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 때문에 급락을 했으면 사실은 좀 조선주한테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급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랑 그렇게 크게 밀접하진 않기 때문에 조선주들 최근에 잘 버티는 건 이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조선소 숫자가 2008년도에 629개였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네. 350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구조정이 됐고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하면 이제 중국이 앞질렀다 이런 뉴스 많이 네네. 보셨을 텐데 일단 올해는 어쨌든 한국이 KO 승을 거뒀습니다. 네네. 중국이 완전히 그렇죠. 참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주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LNG 때문입니다. LNG 선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LNG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는 엄청나게 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LNG 수출량을 지금 1,200만 톤에서 지금 1,200만 톤으로 16년도에 비해서 지금 4배나 지금 증가를 시켰고 이건 앞으로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로 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에 그 아람코라는 회사 아시죠? 정유회사. 네. 그 사벡이라는 그 최대 또 석유화학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 규모가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결국 그걸 개발을 하면 천연가스는 결국 배로 이제 LNG 선으로 그럼요. 운송을 해서 네네.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주들 특히 가스선에서는 세계 최강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또 한국 업체들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선주 그냥 이제 유가 빠지니까 보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유가 빠져서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시각을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 그 취재 기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뭐냐면 중국에 일단 그 수주를 한번 빼앗겼었어요. 네, 사실 네. 빼앗겼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왜 LNG선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 중국에 수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질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조선주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은 사실입니다. 네. 한번 시각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던가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가 가장 네네. 지금 1순위이기 때문에 LNG 하면 사실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 향이 사실 망했다가 살아났지만 과거부터 보면 LNG 쪽은 거의 최강
경쟁력을 갖고 있었고 삼성중공업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네. 삼성중공업 시총도 비슷한 상황인데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 강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네. 국제유가 급등할 때 항상 삼성중공업 우선순위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수주한 거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목표치 다 도달할 것 같아요. 이게 LNG 때문인데 삼성은 올해 수주한 목표치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로 끝날 네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LNG 경쟁력 때문인데 사실 그 노르웨이 그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네. 거기서 사실 예전에 이 LNG선을 그쪽에서는 삼성에 주로 발주를 했었대요, 과거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이 발주하는 거의 절반을 대우조선으로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꾸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뭐 메가 이슈 이런 거는 좀 논의를 하더라도 LNG선 앞으로 계속 이 수주 증가할 수 있는 그 포인트만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좀 계속 긍정적인 시각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워낙 천연가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이쪽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 시장을 미국은 좀 가져오고 싶고 이미 러시아는 그 유럽의 천연가스 네. 시장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지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LNG를 둘러싼 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LNG선을 수주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그 수입처를 끌어오겠다 이런 취지도 많이 보이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주말 사이에 있는 정말 대형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정상 만찬 결론은 아까도 계속 얘기들 나와서 뭐 아실 거예요. 뭐 네. 휴전 가능성이 높다. 뭐 결국 그런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만 나와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G 이동통신 첫 전파가 이제 내일 발사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월 5일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네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이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눈여겨보시고 6일은 이제 오펙 정기총회인데 사실 유가는 오펙 정기총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20 정상회담에 러시아하고 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다 참석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결론이 얘기 다 날 거예요.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펙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번 G20 정상회담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말 사이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었고요. 저희 탐난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